매년 10월이 되면 경기도 수원의 한 고즈넉한 주택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살아있는 전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그가 혹시라도 수상 소식을 전해올까 기대하며 밤을 지새우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고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거장이었으며 한국 문학 그 자체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경애했고 지자체는 세금을 들여 그의 서재를 성역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술잔이 오가는 은밀한 회식 자리에서 그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문인들 사이에서 그는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 괴물이라 불렸습니다. 수십 년간 문단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자행되어 온 추악한 진실, 침묵을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의 눈물. 2018년 마침내 그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을 일으킨 시 한 편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흔히 예술가의 작품과 그의 사생활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생활이라는 영역이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유린하는 범죄의 영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문학계라는 폐쇄적인 집단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집단적인 침묵이 유지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기록입니다. 바로 고은 시인 성추문 의혹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겨울, 문학개간지 황해문화에 실린 시 한 편이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발표한 이 시의 제목은 괴물이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천연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여기서 등장하는 인선생이라는 인물. 시 속에서 그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문학계의 거두이자 젊은 여성 문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대중들에게는 다소 낯선 내용이었을지 모르나 문단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시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나 그 N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1958년 등단 이래 수백 권의 저서를 남기고 한국 전쟁 전후의 수많은 인물들을 시로 기록한 연작 시집 만인보의 작가. 교과서에 그의 시가 실리고 해외 유수의 언론들이 앞다퉈 그의 문학성을 찬양하던 말 그대로 국민 시인이었습니다. 수원시는 그를 위해 광교산 자락에 주거 공간과 창작 지원금을 제공했고 서울시청 도서관에는 만인보의 방이라는 기념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화였고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문단 안팎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학 행사가 끝나고 이어지는 뒤풀이 자리, 술기운이 감도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예술가의 기행이나 호방함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갓 등단한 신인 여성 작가들이나 출판사 편집자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듣기 거북한 성적 농담, 그리고 위계 위력에 의한 부적절한 요구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지만 감히 문제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단이라는 곳은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원로 문인의 한마디면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구조 속에서 선생님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문학계에서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썩어가던 한부가 터진 것은 2018년 초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이 운동은 법조계를 넘어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극계의 거장 이윤택 연출가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며 충격을 주었고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던 바로 그 시점,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은 문학계 미투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최 시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시는 팩트, 시서 기반하여 쓴 것이라며 문단 술자리에 가면 을에 있는 일이었다. 내게도 그런 짓을 하기에 피해 도망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그날의 기억을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는 상습범이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은 될 것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방송을 본 모든 국민은 그 대상이 고은 시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폭로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고 존경했던 인물이 실상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한 포식자였다는 의혹은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가능했을까? 주변의 수많은 동료 작가들, 평론가들, 언론인들은 정말 몰랐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생님의 문학적 업적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이들은 예술가 특유의 자유분방함이라며 가해를 낭만화했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여성 작가에게 네가 참아라, 원래 저런 분이다 라고 종용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문단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방조해온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 이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고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과거 문학 강연이나 행사 회식 자리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봉인 해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인 측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철저한 무시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무대는 낭만적인 시의 세계에서 냉혹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 시인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고은 시인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문학적 성취 뒤에 숨어 법의 논리로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침묵의 카르텔은 깨질 수 있을까요? 다음 편 제2부에서는 사건의 도화선이 된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정밀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묘사들과 당시 문단 내부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시 속에 숨겨진 진실의 코드, 그리고 고은 시인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괴물로 군림할 수 있었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추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2017년 겨울, 개간 문예지 화미문화 겨울호가 서점에 깔렸을 때만 해도 이 책의 101페이지에 실린 시 한 편이 대한민국 문학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에서 한 발 비껴난 순수 문학 잡지,
그 속에 담긴 시인 최영미의 신작시 괴물은 처음에는 그저 문단 내부의 부조리를 풍자한 문학작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활짝 위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아는 이들에게 이 시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피로 쓴 고발장이자 침묵의 카르텔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시의 도입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직설적이었습니다. 시 속에 등장하는 이인 선생은 가상의 인물처럼 보였지만 문학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100권이 넘는 시집을 펴낸 다작의 상징, 그리고 술자리에서 젊은 여성문인들을 상대로 거침없이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는 권력자. 이인이라는 이니셜은 고은 시인의 이름 끝글자에서 따온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그가 문단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암시했습니다. 시는 단순히 만진다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이인 선생 옆에 앉았다가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라는 구절은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연이었습니다. 시는 이인 선생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농담을 던지는 상황을 묘사하며 그를 괴물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인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이 시는 문학적 은유나 상징으로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장의 기록이었고 목격담이었으며 피해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시를 통해 묻고 있었습니다. 노털상 후보라고 불리는 이 거장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함을 세상은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그리고 100권의 시집을 펴낸 이 거대한 업적이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시가 발표된 직후 문단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민족 시인이 민주화 운동의 투사였던 그가 정말로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단 말인가? 혹시 문학적 과장이 섞인 것은 아닐까? 의혹이 증폭되던 2018년 2월 6일 최영미 시인은 JTBC 뉴스룸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그 모든 의혹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는 담담했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생방송 카메라 앞에 앉은 최영미 시인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시 속의 N 선생이 실존 인물이냐고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습니다. 그는 상습범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제가 데뷔했던 1990년대 초반부터 문단 술자리에서 비일비재하게 목격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겪은 성추행 피해뿐만 아니라 동료 문인들이 당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언급한 피해자가 수십 명은 될 것이라는 말은 문학계를 넘어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노인의 실수가 아니라 위계와 권력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한국 사회의 괴물의 실체를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고은, 최영미, 괴물 등의 키워드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던 아름다운 시구들이 사실은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가해자의 손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최영미 시인이 지적한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단 내의 성폭력은 권력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문단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사람에게 밉보이면 잡지에 시 한 편 싣기도 어렵고 출판 지원금을 받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했던 것입니다. 시, 괴물은 그렇게 박제된 문학작품에서 살아있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시 속에 등장하는 30년 선배라는 위계는 피해자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선배가 아니라 등단 여부와 작품 활동, 생계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갓 등단한 20대 여성 시인이나 편집자들은 그저 무력한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최영미 시인의 용기는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 이후 익명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내 친구가 당하고 울면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문학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의 범죄를 기행으로 미화하는 공범들이었다는 뼈아픈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환 속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고은 시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외신을 통해 짧은 입장문만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분란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시 괴물이 묘사한 그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한국 문학계라는 곳은 어떤 곳이기에 한 개인이 이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수십 년간 괴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를 둘러싼 옹호와 침묵의 카르텔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 소설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좁은 문, 그리고 그 문을 지키고 선 문지기들의 세계. 다음 편 제3부에서는 대한민국 문학계의 폐쇄적인 구조, 이른바 문단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등단 제도와 문학상, 그리고 출판 권력이 어떻게 얽혀있기에 피해자들은 숨을 줄여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도 타락한 술자리 문화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터져나왔을 때 대중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점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수많은 목격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목격자가 수백 명에 달했는데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비밀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하고도 기형적인 시스템, 바로 문단이라는 폐쇄적인 왕국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의 펜 끝이 아니라 그 펜을 쥐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 즉 문단 권력의 실체를 해부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 즉 등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한 권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외국에서는 누구나 작품을 쓰고 출판하면 작가로 불리지만 한국 문학계는 등단 제도라는 매우 좁고 엄격한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시인 혹은
소설가라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신춘문예에 당선되거나 유력 문예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단의 원로, 흔히 선생님이라 불리는 기성 문인들입니다. 심사위원의 눈에 들지 못하면 영원히 아마추어로 남아야 하는 구조. 여기서 첫 번째 권력관계가 형성됩니다. 등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등단 후에도 문예지의 작품을 싣고 문학상을 받고 창작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예지의 편집위원, 문학상의 심사위원, 문화재단의 이사, 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권력자들. 고은 시인은 바로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문단은 일종의 거대한 가족이자 철저한 도제식 계급사회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곧 법인 세계에서 후배 작가들에게 선배 문인은 스승이자 직장 상사이며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심판관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찍힌다는 것은 곧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작품 발표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결국 펜을 꺾고 문단을 떠나야 하는 처참한 현실. 이것이 피해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 가장 노골적으로 그리고 가장 추악하게 작동하는 공간이 바로 뒤풀이 장소였습니다. 문학 행사가 끝나면 을에 이어지는 술자리. 이곳은 단순한 친목 도모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문단 정치의 현장이었고 동시에 도덕과 윤리가 마비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고은 시인이 참석하는 술자리의 풍경은 기이했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제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의 기행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문인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듣기 민망한 성적 농담을 던지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때로는 공공장소에서 상상하기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는 증언들이 법정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남성 문인들과 평론가들은 그 상황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러시는 거야. 예술가에게는 저런 파격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것도 다 문학 수업의 일환이다. 그들은 명백한 성폭력을 호방한 풍류나 예술적 영감으로 포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오히려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른다. 시를 쓴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냐며 피해자를 나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집단 최면이었습니다. 젊은 문인들은 내가 예민한 것인가? 이게 정말 문학의 길인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에 등장하는 이선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구절은 이 문제가 문단 내부에서는 이미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알면서도 묵인했고 알면서도 쉬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은 시인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릴 유일한 희망, 노벨 문학상의 유력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암묵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문단 카르텔은 경제적 이익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고은이라는 거목 주변에는 수많은 출판사, 평론가, 언론이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작 시집은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보증수표였고 그에 대한 창양 비평은 평론가의 입지를 다져주었으며 그와의 인터뷰는 언론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고은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의 치부를 덮어주는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립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너만 다칠 것이라는 주변의 만류와 압박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문학계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감히 선생님을 이라는 말 속에 담긴 위압감. 그렇게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문단을 떠나거나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문단이라는 성벽은 너무나 높았고 그 안의 권력은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그 견고했던 성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용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폐쇄적인 문단 권력을 오해하여 대중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미투 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선생님의 권위를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문학적 성취가 인격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교묘하게 자신들의 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음 편 제4부에서는 이 폭로가 불러온 거대한 후폭풍, 도미노 현상을 다룹니다. 문단 내부의 폭로가 어떻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교과서에서, 도서관에서, 지자체에서 고은 시인의 흔적이 어떻게 지워지기 시작했는지, 그 급박했던 몰락의 과정을 추적합니다. 2018년 3월의 어느 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건교동의 한 주택 앞. 인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현판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현판에는 한국 문학의 거장을 상징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살아있는 문화재로 대우받으며 시민들의 자랑이었던 그는 이제 주민들이 내건 성추문 시인은 떠나라는 플래카드 속에서 쫓겨나듯 짐을 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문단 권력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견고했던 신화가 어떻게 순식간에 붕괴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 충격적인 배신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거대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영미 시인의 폭탄 선언 이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문학 관련 커뮤니티에는 나도 당했다, 그때 그 술자리에 나도 있었다는 익명의 고발들이 주르리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고은 시인이 문학 강연차 방문한 지방의 한 식당에서, 혹은 출판 기념회 뒤풀이 장소에서 벌어졌던 불쾌하고 위압적인 상황들이 묘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각 데미니셔나 작가부터 출판사 편집자, 문학 지망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증언은 고은 시인의 행위가 술에 취한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권력형 습관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국민 시인이라는 칭호는 하루아침에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를 민족 문학의 큰 어른으로 믿고 따랐던 독자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화를 노래하고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했던 그의 시들이 사실은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은 곧바로 행정당국과 교육계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수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국어, 문학, 역사 교과서 등 10여 종이 넘는 교과서에 그의 시와 사진, 생애가 실려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은 앞다퉈 다음 인쇄본부터 고은 시인의 작품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교과서에 성비위 의혹에 휩싸인 인물의 글을 남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작가에게 있어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문학적 본거지였던 수원시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수원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은 시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그의 문학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수원시청 게시판과 민원실에는 내 세금으로 성추문 시인을 지원하지 말라, 문학관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연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수원시는 고은 시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건립 예정이던 문학관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시립 도서관 내에 마련되었던 고은 문학 코너는 폐쇄되었고 그의 시비 철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5년 넘게 살았던 수원 광교산 자락의 거처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은 시인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여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수상자를 발표하는 날이면 외신 기자들이 그의 집 앞에 진를 치고 대기하는 것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외신들이 전한 소식은 노벨상 수상이 아닌 미투 스캔들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AFP 통신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노벨상 유력 후보가 성추문으로 몰락했다는 뉴스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를 한국의 문학적 영웅으로 소개했던 해외 출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집 번역 출간이 잇따라 보류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국제문학계에서 쌓아 올린 한국 문학의 위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과 문학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없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점가에서도 그의 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요 서점들은 고은 시인의 시집을 매대에서 치우고 반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그의 책을 대출 불가 도서로 지정하거나 보존서고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고 필독 도서였던 그의 작품들은 이제 누구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의 하락이 아니라 한 작가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철저한 사회적 매장과 비난 속에서도 고은 시인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는 수원 거처를 떠나면서 남긴 짧은 입장문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외신을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은둔하며 자숙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단 권력의 정점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는 자신을 향한 이 모든 비난을 음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끌어내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를 선임했습니다. 사회적 심판은 끝났지만 법적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반성 없는 권력이 휘두르는 최후의 무기, 법적 대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편 제5부에서는
고은 시인이 던진 승부수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전말을 파헤칩니다. 거대 로펌을 앞세운 가해자와 가진 것이라곤 진실뿐인 피해자의 치열한 법정 공방, 그리고 여론을 뒤집기 위한 치밀한 전략들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온 나라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분노하고 있을 때 고은 시인은 국내 언론의 카메라를 피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짧은 성명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중들은 이 성명을 망명 직전의 변명쯤으로 여겼습니다. 수원시가 지원한 집에서 짐을 빼고 자취를 감췄을 때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것은 패배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칼을 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2018년 7월, 그 칼날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그리고 최 시인의 시를 싣고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치열한 법적 공방과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정의가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0억 원. 평생 시를 써서 밥을 먹고 사는 가난한 전업작가들에게 이 금액은 비현실적인 숫자이자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공포의 무기였습니다. 고은 시인 측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과 그녀의 방송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잃어버린 명예의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 스트랩직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거대 권력이나 자본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개인을 상대로 승소 자체보다는 소송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과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지워 입을 막으려는 목적의 소송말입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골리앗이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다윗들을 향해 법전이라는 돌을 던진 셈이었습니다. 고은 시인 측의 법률 대리인은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맡았습니다.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CCTV도 없고 녹음 파일도 없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술자리. 오직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고 증거를 대라고 역공을 펼치면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법의 맹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잠잠해지던 여론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고은 시인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문단 원로들과 그의 열성적인 팬들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대시인을 매장시켰다. 젊은 시인이 뜨고 싶어서 노 시인을 이용했다. 문학적 상징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며 최영미 시인을 비난했습니다.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꽃뱀이나 거짓말쟁이로 물렸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고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해자의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니라 거액의 소송장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소송장을 받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갚을 길도 없거니와 평생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혀 문학계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영미 시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SNS에 이 지루하고 긴 싸움에 지지 않겠다는 글을 남기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가 무료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녀의 뒤를 바쳤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연대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반면 함께 피소되었던 박진성 시인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문 의혹을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던 그는 소송 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거대 권력과의 싸움은 개인을 황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이후 별도의 송사에 휘말리는 등 복잡한 상황에 처했지만 고은 시인과의 소송권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싸움의 장소는 광장이나 SNS가 아닌 차가운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이곳에서 판사는 문학적 수사나 감정이 아닌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고은 시인 측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 최영미 시인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그들은 최영미 시인의 과거 일기장, 행적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영미 시인 측의 과제는 막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어두운 술집에서 벌어졌던 찰나의 순간들을 어떻게 사실로 입증할 것인가? 목격자는 있는가? 그 목격자들은 과연 법정에서 증언해줄 용기가 있는가? 여전히 문단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고은 시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밥줄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외의 곳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해지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결심이 법정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 제6부에서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 진실의 법정, 증거와 진술편이 이어집니다. 고은 시인 측의 맹렬한 공격과 이에 맞선 최영미 시인의 결정적인 반격, 그리고 법정의 정막을 깬 결정적인 지문들이 어떻게 10억 원짜리 거짓말을 무너뜨렸는지 그 치열했던 재판 기록을 공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 법정.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재판장의 개정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를 뒤흔든 일명 고은 시인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원고석과 피고석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명예가 짓밟혔다며 10억 원을 요구하는 국민 시인 측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여성 시인 측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법정의 풍경이었습니다. 원고인 고은 시인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이 그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최영미 시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직접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 로펌 뒤에 숨은 권력자와 법정 한가운데 홀로 선 고발자. 이 상징적인 구도는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법적 공방의 성격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법정 드라마의 결말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고은 시인 측은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1990년대 초반과 2008년이다. 10년, 20년이 지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CCTV 영상이 있는가?
녹음 파일이 있는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증이 전무하다. 변호인단은 인간 기억의 불완전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묘사한 내용들이 문학적 창작이거나 혹은 과장된 허구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시를 팩트가 아니다. 문학적 은유를 사실인 양 호도하여 한 원로 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최영미 시인이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10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짐에 앉는 것은 물론 거짓 미투의 오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파멸할 위기였습니다. 성폭력 사건, 특히 오래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바로 이 물증의 부재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미 시인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고 해서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일관성과 일기장이었습니다. 최 시인은 1992년 겨울부터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자행했던 부적절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술집의 분위기, 당시의 좌석 배치, 고은 시인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느꼈던 수치심과 공포가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술자리에서 있었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며 진술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그녀가 당시 작성했던 일기장과 메모였습니다. 비록 사건 당일의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었더라도 사건 전후의 심경과 정황이 담긴 개인적인 기록들은 그녀의 기억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당시의 상황을 사진처럼 선명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진술이 시간이 지나도 번복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고은 시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영미 시인의 평소 언행이나 다른 문인들과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그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시도했습니다. 평소 과격한 표현을 즐겨 쓴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했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변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형적인 법정 전략이었습니다. 법정은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기억과 기억이 충돌하는 전장이었습니다. 고은 시인 측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장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싸움. 저울의 추는 팽팽했습니다. 이 균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제3자의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당사자인 최영미 시인과 고은 시인을 제외하고 그날 그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한국 문학계의 거두를 상대로 그의 치부를 법정에서 증언하려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문학 인생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은 여전히 공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방관자가 되는 길이라며 용기를 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최영미 시인의 친구도 가족도 아닌 그저 그날 그곳에 우연히 함께 있었던 동료 문인들이었습니다. 다음 편 제7부 살아있는 증인들. 침묵을 깬 목격자들
에서는 법정의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증언들이 공개됩니다. 탁볼공원 뒤편 허름한 술집에서 그들이 목격했던 충격적인 광경, 그리고 고은 시인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든 구체적인 기억들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2018년 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원고인 고은 시인 측은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피고인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기억과 일기장에 의존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재판의 승패를 가를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법정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최영미 시인의 가족도 절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십 년 전 그 문제의 술자리에 우연히 합석했던 제3의 관찰자들. 그들의 등장은 지루하게 이어지던 공방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증언들이 어떻게 재판의 판도를 바꿨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주목할 증언은 2008년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당시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성 문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A씨는 그날의 기억을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회식이 무르익었을 때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지mon했습니다. 변호인단이 10년 전의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느냐고 묻자 A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불쾌하고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 나 역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느꼈던 불쾌감과 당혹감. 이것은 고은 시인의 행위가 단순히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라 명백히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성적 괴롭힘이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 괴물의 모티프가 되었던 1993년, 1994년경의 사건, 일명 탑골공원 뒤편 술집 사건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이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등 엽기적인 추태를 부렸다고 묘사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이 대목에 대해 고은 시인 측은 완벽한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남성 문인 B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1993년 겨울 탑볼공원 인근의 허름한 술집에서 벌어졌던 일을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고은 시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내렸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B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고은 시인이 당시에 동석했던 여성 문인들을 향해 신체를 노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다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은 집요했습니다. 25년이나 지난 일이다. 다른 기억과 혼동한 것 아니냐? 피고와 사전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 하지만 B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던 대선배가 문학계의 거장이 눈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그 충격은 평생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증언에 깊이 주목했습니다. 그가 최영미 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어 위증할 동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묘사 내용이 최영미 시인의 주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술집의 구조, 좌석 배치, 고은 시인이 입고 있던 옷차림에 대한 묘사까지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사전에 입을 맞췄다고 보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어떤 이는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 했으나 선생님이 원래 그러시니 놔두라는 선배들의 핀잔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성폭력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문단 전체가 묵인하고 방조해온 구조적 문제였음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고은 시인 측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고은 시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고 호방한 성격일 뿐 성범죄자가 아니다 라며 예술가적 기질을 강조하려 했지만 증인들이 묘사한 괴물의 모습 앞에서 그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법정은 더 이상 문학적 상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경청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빛과 오랫동안 묻어둔 진실을 토해내는 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증언이 거듭될수록 설마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랬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을 깬 것은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 그곳에 있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던 평범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결론이 끝났습니다. 증거는 제출되었고 증언은 기록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문학 권력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용기 있는 고발자의 손을 들어줄까요? 다음 편 제8부 역사적 판결 정의의 저울에서는 드디어 내려진 1심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재판부가 고은 시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내놓은 판결문의 결정적인 문장들, 그리고 승소의 순간 법정을 가득 메운 환호와 눈물의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법원 앞은 취재진과 여성단체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 제기한 10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명 고은 시인 미투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기다린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고은 시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의 미투 운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고 권력형 성폭력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반면 최영미 시인이 승소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권위보다 진실을 택했다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순간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정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후 2시 재판정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긴 낭독 끝에 재판부는 주문을 읊었습니다. 원고, 피고 최영미, 박진성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 안에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각.
고은 시인이 요구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단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완벽한 패소, 그리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폭로한 내용과 언론 인터뷰 등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 이유는 대한민국 성폭력 재판 역사에 남을 명문이었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지어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되었습니다. 고은 시인 측이 주장했던 기억의 불완전성이나 음해 의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공포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둘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제7부에서 다루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증인들의 진술이 최영미 시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를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1993년경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했던 행위, 2008년 술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부터 술자리에서 기이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은 문단 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법원은 이 폭로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설령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폭로는 문단 내의 권력형 성폭력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적 영웅이라 불리던 시인의 명예보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영미 시인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하게 고소장을 내밀던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짐작게 하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며 10억 원 소송을 걸었던 고은 시인은 역설적으로 그 소송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공식적인 인증을 받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댓글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문학적 성취라는 가면 뒤에 숨어 온갖 추태를 부리던 괴물의 실체가 사법부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 등 지엽적인 부분에서 박진성 시인에게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지긴 했으나 사건의 본질인 성추행 사실 여부에 있어서는 고은 시인의 완패였습니다. 고은 시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가 여론에 휘둘려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대중의 실망감은 분노를 넘어 연민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한때 노벨상을 꿈꾸던 대시인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구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심 판결은 피해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승리는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심판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침묵했고 문단 권력의 카르텔은 아직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3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이 희미해질 무렵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숙하며 은둔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던 고은 시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단 복귀를 시도한 것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다음 편 제9부 뻔뻔한 귀환, 시대의 거부에서는 사건 5년 후 기습적으로 신작 시집을 발표하며 복귀를 타진한 고은 시인의 행보와 이에 분노한 한국 사회의 2차 퇴출운동을 다룹니다. 반성 없는 권력이 어떻게 다시 한번 무너지는지 그 충격적인 근황을 추적합니다. 2023년 1월 새해 희망찬 분위기가 감돌던 서점가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기괴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던,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성추행 가해자임을 인정받았던 고은 시인이 신작 시집을 낸다는 뉴스였습니다. 2018년 문단에서 축출된 지 정확히 5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과도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학계로의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이 충격적인 복귀 시도와 그보다 더 뜨거웠던 우리 사회의 거부 반응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진정한 자숙의 의미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은 시인의 복귀는 치밀하게 계산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등단 65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신작 시집 무의노래와 대담집을 동시에 출간했습니다. 출판을 맡은 곳은 실천문학사였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부터 자유와 실천문학을 표방하며 한국 문학의 양심을 대변해온 유서 깊은 출판사였습니다. 그랬기에 대중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진보문학의 산실이라던 곳이 성폭력 가해자의 복귀를 돕는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공분을 산 것은 책의 서문, 즉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5년 만에 대중 앞에 내놓은 첫마디에서 사람들은 일말의 사과나 해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적은 글귀는 대중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시를 자기가 살던 시골집 안방으로 되돌아갔다. 시 없는 시를 심부름하다 왔다. 맞다. 시는 본래 혼자다. 그리고 대담집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계속 시를 썼다.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성추행 논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도 전무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시적 자아와 예술 혼만을 강조하는 유체이탈 화법뿐이었습니다. 이는 나는 세속의 법이나 도덕 위에 존재하는 예술가이므로 너희들의 비난은 나에게 닿지 않는다는 오만함의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단이라는 상아탑 꼭대기에 앉아 대중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2018년에는 충격과 혼란이 줄을 이뤘다면 2023년에는 명확한 분노와 거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셉셉 고은 복귀 반대, 셉셉 문단 카르텔 여전하다 등의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망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반성 없는 권력의 복귀를 돕는 문학계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번 출간은 고은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를 여전히 큰 어른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문단 내부 조력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실천문학사 편집자문위원이었던 한 시인은 이 출간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온라인 서점의 해당 도서 리뷰란은 돈 주고 쓰레기를 샀다.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책이다. 출판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성난 댓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독자들은 단순히 고은의 책을 안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을 낸 출판사의 다른 책들까지 불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출판계와 문단 단체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등 문인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평론가들은 예술적 성취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칼럼을 잇따라 기고했습니다. 결국 출판사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실천문학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은 시인의 신작 시집과 대담집, 전량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출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단기 절판 사태였습니다. 한때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거장의 65주년 기념작은 서점 매대에 제대로 진열되기도 전에 창고로 직행하여 폐기 처분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은이라는 개인의 몰락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넘어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술가는 좀 그래도 돼, 작품이 좋으면 사생활은 덮어주자는 온정주의가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3년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인격이 결여된 예술, 타인의 고통을 밟고 선 성취는 더 이상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고은 시인의 뻔뻔한 귀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패소했을 때보다 더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강제력이 있지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시대가 내리는 사회적 판결에는 항소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낼 수는 있었지만 독자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없이는 돌아올 곳도 없다. 이 서동 이후 고은 시인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쓴 그 아름다운 시들이 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고 분노를 유발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그저 소음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긴 추적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한 시인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투쟁은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다음 편, 마지막 제10부, 결론, 괴물이 남긴 유산에서는 이 거대한 사건이 한국 문학계와 미투운동,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을 총정리합니다. 최영리 시인과 피해자들이 쏘아올린 공이 바꾼 세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원 광주산 자락. 한때 문화의 산실이라 불리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그곳. 고은 시인이 머물던 서재와 주거 공간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현판은 떼어졌고 도서관의 기념 코너는 철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의 정점이자 노벨상의 유력 후보였던 거장의 흔적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9부에 걸쳐 한 명의 시인이 어떻게 국민 영웅이라는 가면을 쓰고 권력의 정점에 섰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흉기로 변질되었는지를 추적해왔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고은이라는 개인이 아닌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거대한 질문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괴물은 사라졌지만 그 괴물이 남긴 유산과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첫 번째이자
가장 묵직한 화두는 바로 예술과 윤리의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 특히 예술계에서는 작품과 작가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술가의 사생활이 조금 문란하거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그가 남긴 작품이 뛰어나다면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이를 예술적 허용 혹은 천재의 기행이라 포장하며 면죄부를 쥐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은 시인 사건은 이 낡은 통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눈물 위에서 피어난 꽃을 과연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쓴 인본주의 시들이 과연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가? 대중은 이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격이 결여된 예술은 기교에 불과하며 윤리가 배제된 성취는 모래성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한국 문학사가 고은 이전과 고은 이후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연대의 힘과 침묵의 대가입니다. 고은 시인이 수십 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방관자들이 침묵으로 혹은 동조로 그를 괴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문단 권력에 기생하여 이득을 취하려던 출판사, 비평가,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눈감았던 동료들. 그들이야말로 이 비극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영미 시인의 용기 있는 고발은 이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비집고 나온 것은 나도 겪었다, 나도 보았다는 수많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연대였습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제3의 목격자들, 그리고 서점에서 고은의 책을 거부한 독자들. 이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아마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세상의 울림은 거대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듣는 귀를 열어준 혁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은 사법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권력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돈과 권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진실임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 고은 시인의 복귀 시도가 대중의 분노로 좌절된 것은 법적인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회적 심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갈 자리는 없다는 시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고은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은 퇴출되었지만 문단 내의 폐쇄적인 위계 질서와 권력 구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신인 작가들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대우를 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2, 제3의 고은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문학이 그리고 예술이 권력이 드는 순간 부패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술을 존중하되 예술가를 맹신하거나 성역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먼 훗날 문학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2018년과 그 이후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마도 한 거장의 몰락이라는 비극보다는 한국 사회가 도덕적 성숙을 이루어낸 진통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고은 시인의 이름은 교과서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최영미 시인이 쏘아올린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이 함께 외친 그 절박했던 용기는 우리 역사에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인의 화려한 언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더디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결국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스타일의 미스터리 스토리텔링 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건, 권력에 의해 은폐된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십시오. 저는 더 치밀하고 깊이 있는 취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